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정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불교사에서 조동종 도겐 스님과 더불어 최고의 구법승으로 꼽히는 엔닌 스님이 청해진 장보고 대사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직껏 귀화를 직접 배웁지는 못했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기에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이 더해갑니다. 봄이 한창이어서 이미 따사롭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사의 존치에 만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합니다. 저 앤니는 대사의 여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품어온 뜻을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 대사께서 발언하신 적산원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 이외에는 달리 표현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840년 2월 엔닌 스님이 처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당나라 땅을 밟은 지 2해가 돼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여행 허가서가 없으면 불법을 배우기는커녕 순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죠. 황제가 이미 일본 유학생을 불허한 상황에서 이를 돌이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곳은 장보고와 그를 따르는 제당 신라인들 뿐이었죠. 하지만 엔닌 스님은 확신했죠.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신라인들이라면 어떻게든 당 관청에서 여행 허가서를 받아 내리라는 것을. 엔닌 스님은 자신의 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에 돌아가서도 장보고와 신라인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죠. 현장 법사의 대당서였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더불어 동양의 3대 여행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입당구법 순례 행기 저자 엔닌 스님. 뛰어난 여행가였던 스님은 794년 시모스케국 스가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제계 이주민의 후손이었던 스님은 9살 때 집안과 인연이 깊었던 다이지지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불경을 공부하던 스님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어린 엔닌 스님을 유심히 지켜보던 고우치 스님은 그가 여느 아이들과 확연히 다름을 알았죠. 엔닌 스님이 15살 되던 해인 808년 스님은 그를 데리고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산 엘리아쿠지에 올랐습니다. 천태종을 개창한 초대 좌주 사이초 스님은 흔쾌히 엔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엔닌 스님은 사이초 스님의 해박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이초 스님은 제자들에게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보배다. 속세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고는 했습니다. 엔닌 스님은 스승의 말처럼 나라와 백성들에게 두루 쓸모있기 위해서는 먼저 널리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엔닌 스님은 엄격한 스승 밑에서 천태사상을 비롯해 선, 계율, 밀교를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817년 도다이지에서 구족계를 받은 엔닌 스님은 천태종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밀교가 일본 불교의 흐름을 주도할수록 천태종은 비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스승 사이초 스님은 7살 아래인 진원종 개조 쿠카이 스님에게 제자의 예를 갖춰가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26명의 직계 제자들이 쿠카이 스님 밑에서 밀교를 수학할 수 있도록 청하는 일도 있었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쿠카이 스님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에서 쿠카이 스님의 갑작스런 결별 상황은 사이초 스님과 제자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리도록 했습니다. 엔닌 스님이 29살 되던 해인 822년 스승 사이초 스님이 쓸쓸한 입적을 지켜봐야 했던 그는 천태종의 중흥을 이루리라 다짐했습니다. 엔닌 스님은 엔야쿠지에 머물며 법을 설하고 수행을 지속했습니다. 때로 호류지나 시텐노지 등 큰 사찰의 초청으로 법화경을 강설하기도 했죠.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던 엔닌 스님은 40살 되던 해 큰 병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더니 오래지 않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깊어졌죠. 모두들 엔닌 스님이 세상을 떠날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문턱에서 그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었고 병석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엔닌 스님의 신심을 더욱 돋탑게 했죠. 불법에 대한 그의 열정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835년 42살의 앤린 스님은 당에 들어가 법을 배울 수 있는 구법승에 선출됐습니다. 숱한 생사의 기로에 서야만 하는 고난의 시작이었죠. 다음에 견당선의 돛이 펼쳐졌습니다. 앤린 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허나 태풍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폭풍으로 연거푸 2번 실패하고 배 4척 중 3척이 심하게 파손됐죠. 배 수리가 끝난 838년 6월 견당선 3척이 다시 하카타항을 출발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당나라가 멀지 않았을 때였죠. 거센 폭풍우가 밀어닥쳤습니다. 일행은 간신히 양지에 도착했지만 배는 부서지고 짐들은 유실됐습니다. 앤린 스님도 물건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식후젠국 태수 오노노 수에츠구가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편의를 당부하는 추천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앤린 스님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견당사 일행은 당의 수도인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앤린 스님은 양주 개원사에 머무르며 교류를 넓혀갔습니다. 대부분 스님들이었지만 상인들도 적지 않았죠. 그 중에는 신라 무역상인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는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여행 허가서를 얻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앤린 스님과 견당사 일행은 839년 2월 운하를 따라 장안으로 갔습니다. 앤린 스님은 그곳에 도착해 있던 일행들과 합류해 귀국하려는 배에 올랐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 먼 이국에 온 것은 불법을 배우고 성지를 순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앤린 스님은 제자 등 일행 3명과 산동에서 몰래 내렸습니다. 일단 당에나마 순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앤린 스님은 그때 초주로 목탄을 수송하던 신라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따라 마을에 갔지만 당의 관리에게 발각돼 다시 견당선으로 이송됐습니다. 스님은 모든 걸 체념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때마침 부는 역풍으로 배가 산동반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8일부터 앤린은 적산 법화원에서 신라인들의 보호 속에 머물렀죠.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은 산중사찰이었지만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었고 거기서 매년 500섬의 쌀을 소출했다고 합니다. 모든 예불의식은 신라 풍속을 따랐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신라어로 진행됐습니다. 적산 법화원은 당나라 땅의 작은 신라였던 거죠. 앤린 스님은 적산 법화원 주지 법청 스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청 스님은 그가 무사히 당에서 구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신라인 장영, 왕훈, 최원 등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허나 조정에서 이미 유학승 불허가 확정된 탓에 이에 대한 번복이 결코 쉽지 않았죠. 마지막 결정을 가름할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앤린 스님은 장보고를 떠올렸습니다. 앤린 스님에게 장보고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을 떠나기 전부터 장보고는 당, 신라, 일본의 해상을 장악한 국제적인 인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구첸국의 태수가 장보고에게 추천서를 올리라고 했던 것도 그가 허락한다면 안전은 보장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죠. 앤린 스님은 법화원에 머무르며 장보고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영웅이었고 바다 위의 제왕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중앙집권체제가 무너져 가면서 왕위 계승 쟁탈전이 치열했습니다. 백성들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야 했죠. 궁복, 궁파 등으로 불린 장보고도 그런 백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 장보고는 중국으로 건너가 서주 무령군에서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활과 창쓰기에 능하고 지략까지 갖춘 그는 30살 때 군사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될 수 있었죠. 폐쇄적인 골품 제도가 뿌리 깊은 신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장보고는 824년 무렵 안정된 삶과 출세를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신라인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중국인 노예 무역선을 소탕하기 위해서였죠. 완도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 기반을 구축한 그는 828년 흥덕왕을 만났습니다. 중국 도처에는 신라인이 잡혀 노비가 되고 있습니다. 청해에 진을 설치한다면 해적들이 우리 백성을 더 이상 잡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장보고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병사와 토착 주민 1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죠. 장보고는 출범하는 해적선을 직접 소탕하고 노예무역과 연결된 해상 세력들을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그의 활약이 두드러질수록 서남 해안 일대의 도적들이 설 곳이 없었고 노예무역도 점차 근절됐습니다. 장보고는 당과의 교역을 위해 수시로 교역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또 등주 적산포를 거점으로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라인들을 규합해 조직화했죠. 그는 당의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보고는 직접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역은 대성공이었죠. 중국과 일본의 최고 실권자들까지 장보고와 줄을 노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장보고가 정치에 개입한 것은 836년 12월 응덕왕이 세상을 떠난 뒤 벌어진 왕위 쟁탈전 때였습니다. 민해왕의 찬탈 소식을 전해 들은 흥덕왕의 손자 우징이 장보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그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했죠. 장보고는 의로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에 능숙했던 장보고는 우징에게는 천군만마였고 839년 1월 우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장보고 덕분이었습니다. 840년 2월 17일 앤린 스님이 장보고에게 편지를 쓸 무렵은 장보고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신라 최고의 실력자였을 뿐 아니라 당에서 일본에 이르는 바다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앤린 스님은 편지에서 오래전부터 대사를 존경했으며 대사가 세운 적산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후된 태수가 대사에게 전하던 편지를 폭풍호 속에서 잃어버렸음도 전했죠. 앤린 스님은 굳이 여행 허가서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법화원의 신라인들에게 벌써 전해 들었을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앤린 스님이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9일 당 관청이 그에게 여행 허가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 장보고의 배려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앤린 스님에게 장보고는 관세모살의 화신이나 다름없었죠. 그는 애초 천태산을 가려던 계획을 접고 좀 더 가까운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더라도 8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앤린 스님은 그 여정에서도 신라인 사찰인 신라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대산에 도착한 그는 3개월간 그곳을 순례했습니다. 오대산은 문수신앙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천태의 현자들이 머물던 성지였죠. 앤린 스님은 그곳에서 지원 스님 등 여러 선지식을 만나 일본 천태종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에 대한 답을 얻었고 중대를 비롯한 오대산 5봉우리에 모두 올라 참배도 했습니다. 840년 7월 1일 앤린 스님은 다시 장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밀교였죠. 8월 20일 장안에 도착한 스님은 자성사에 상주하며 유명한 밀교 승려들을 찾아가 배움을 청하고 중요한 경전을 필사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고의 밀교 고승이었던 원정 스님에게서 금강계 대법을, 의진 스님에게서는 태장과 소실지대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원종의 국하이 스님도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밀교 수법으로 스승 사이초 스님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안에서 1년을 보낸 앤린 스님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관청에 귀국을 허가해달라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허가가 나지 않았죠. 앤린 스님은 초조해졌습니다. 불교를 대하는 황실의 태도가 악화된 것도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결국 842년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불교 탄압 중 하나인 무종의 회창폐불이 시작됐습니다. 갈수록 탄압은 거세졌고 수많은 사찰이 사라졌습니다. 845년에는 50세 이하의 승려들을 모두 환속시켰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았죠. 사찰은 이제 요주의 대상이었고 남아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도 함부로 절 밖을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그 법은 외국인 승려였던 앤린 스님에게도 적용됐습니다. 그는 속복을 입고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죠. 그와 친분이 있는 고위 관료들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신라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앤린 스님은 장안을 떠나 초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설정과 유신원 등 신라인들이 앤린의 귀국을 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앤린 스님이 해주를 거쳐 문등현에 도착했을 때는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죠. 옷은 해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극도로 야유였습니다. 다행히 앤린 스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적극 도와줬던 장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앤린 스님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일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장영을 시게 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한 바람에 앤린 스님은 결국 그 배에 탈 수 없었죠. 그 무렵 앤린 스님은 장보고가 신라의 중앙귀족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암살 명분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린 스님은 통탄했습니다. 장보고는 타고난 신분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모순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진정한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앤린 스님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정략에 휘말려 목숨을 잃어야 하는 현실 세계가 안타깝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앤린 스님이 입당한 지 10년째 되던 847년 9월 2일 그는 마침내 적산포에서 신라인 해상업자인 김진, 김자백, 흠양이 등의 도움을 얻어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앤린 스님은 귀국에 앞서 다시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장영 등 신라인들은 앤린 스님이 무사히 일본에 도착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귀한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신라인이 모는 배는 한반도 서남해를 거쳐 9월 18일 무사히 하타카항에 도착했죠. 10여 년에 걸친 험난한 여정, 오직 불법을 익히겠다는 열정으로 나섰던 파란만장한 순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55살의 나이에 일본 땅을 다시 밟은 앤린 스님은 최고의 고성으로 받들어졌습니다. 854년 4월 엔야쿠지 3대 자주가 된 그는 천태사상과 밀교를 선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틈틈이 지필에 배진해 입당 구법 순례행기 외에도 금강 정경소, 현양 대계론, 도법 관정 비록 등 여러 저수를 남겼습니다. 앤린 스님은 제자들에게 장보고와 적산원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얘기했죠. 이를 기념하는 선언을 세웠으면 하는 속내도 털어놓았습니다. 864년 1월 14일 72살로 앤린 스님이 입적하자 제자들은 스승의 바람대로 희해지한 서쪽 기슭에 적산선언을 건립했으며 신라 신사를 짓고 신라 명신상을 모셨습니다. 일본 조정은 앤린 스님이 입적하고 한 달여 지난 2월 16일 법인 대화상의 위를 수여했고 866년 7월 14일에는 자각대사라는 시호를 내렸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앤린 스님이 청해진 장보고 대사에게 보낸 편지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